안녕하세요. 어쌤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서울 종로구에 나와 있는데, 예, 역시 이 서울의 분위기는 정말 그 분당과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렇게 서울에 나와 있는 이유가 이 종로구에 괜찮은 그 꼬마 빌딩이 경매로 나왔는데, 예, 그 빌딩을 우리가 검토해보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 학원의 그 상가 전문 이강사님을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예, 이강사님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사님이기도 하시고 저기 동탄에서 그 이삭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 지금부터 여기 영상에서 닉네임을 이상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님으로 이상님, 불러주세요. 그러면 네. 우리가 오늘 저 물건을 보러 왔으니까 네. 지금부터 한번 물건 분석을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종로에 나와 보니까 입지라는 게 딱히 뭐 분석할 필요도 없이 너무 좋아요. 이 대로변 앞에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저 상가가 정말 뛰어난 입지라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일단 여기 종로 지금 해화 근처에 있는 명륜 2가잖아요. 네. 이 명륜 하면은 뭐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뭐가 유명하죠? 아까 농담식으로 뭐 갈비가 유명하다고 했는데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목적물이 토지 면적은 35평이고 전체 연면적 건축물은 한 20평 정도 되죠. 네, 맞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물론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단 입지가 조금 협소하다라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 단점이에요. 아, 그렇죠. 근데 그래도 지금 보니까 마침 우리 그 목적물 바로 앞에 그 정류장이 있어서 네. 이동 인구는 안정적으로 늘 확보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아무래도 뭐 해와 역세권 주변이니까 뭐 환승 수요도 있을 거고, 뭐 네. 학생들, 직장인들 수요도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 물건을 딱 봤을 때 그냥 입지적으로는 너무나 그냥 뛰어나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이렇게 괜찮은 이 꼬마 빌딩이 경매로 싸게만 받으면은 뭐 수익률만 내가 계산했던 것만 나오면은 이거는 큰 리스크가 없는 그냥 임대사업이나 그런 건물주가 될 수 있겠다. 네. 단순하게 저는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단순하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네. 왜 이게 감정가에서 지금 감정가가 30억에서 15억으로 왜 반토막이 났을지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또 어떤 조이지 않을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닌지 네.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상님이 볼 때는 그러면은 왜 이 30억짜리 이 꼬마 빌딩이 15억까지나 떨어졌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한 이 물건의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해결해야 될 과제? 네. 해결해야 될 과제는 세 가지 정도인데, 네. 첫 번째는 일단 위반 건축물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철거 네. 비용이라든지 네. 뭐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임차인 부분이 네. 임차인 부분에서 저희가 인수해야 될 보증금이 1억 내외로 네. 예상이 된다는 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이제 지구 단위계 구역이다 보니까 네. 이제 신축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조금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인허가나 뭐 그렇죠. 이제 물리적인 그런 신축을 할 수 네. 있는 여건들이 좀 갖춰져 맞습니다. 있는지. 네. 이상님, 근데 우리가 흔히 네. 이런 뭐 꼬마 빌딩 같은 거 볼 때 종종 그 정보지에 그 위반 건축물이라고 빨간 딱지 써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현장 도착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둘러보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옥탑층에 있는 샌드위치 판넬이 네. 저게 위반 건축물이구나.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저런 게 위반 건축물이 될 수 있겠죠. 저거는 뭐 막말로 우리 둘이 여기 사다리 놓고 올라 뜯어도 뜯을 수 있을 정도니까 네, 맞습니다. 저거 뜯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용역을 준다면 얼마 정도 들어가죠? 보통 저희가 저런 판넬 같은 경우에 한 평당 한 20만 원 정도 생각하면 거의 맞으니까 네. 한 100만 원에서 뭐 넉넉히 200만 원이면 충분히 제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이 감정가가 30억인데 네. 내가 30억짜리 부동산 검토하고 있는데 저 철거 비용 1,200만 원이라면은 뭐 저것 때문에 입찰 안 들어갈 것도 아니고 저것 때문에 그렇죠. 내 입찰가가 영향을 받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거는 일단 배제하고 네. 나중에 저거 그냥 낙찰받은 다음에 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접근해도 무방하죠. 위반 건축물 같은 저런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딱 입찰을 검토할 때 현장 보고 그냥 가장 어색한 게 저 부분이니까 네. 저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확히 출구 전략 갖고 나는 그냥 더 다른 부분에 집중해서 검토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목적물은 위반 건축물이 저게 다가 아니죠? 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반 건축물이 독특한데요. 예.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면 네. 지금 이 건물은 사실상 1층짜리 건물입니다. 단층이라는 거예요? 네.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단층짜리 건물인데 실제 이 현장에 와서 현황을 살펴보면
2층짜리 건물이잖아요. 예, 이렇게 육안상 1, 2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저 벽돌 블록으로 된 저 2층이 전부 다 위반 건축물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저 그러면- 벽돌 건물은 와. 철거를 해야 됩니다. 낙찰 받으면 저거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 가장 먼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죠. 위반 건축물이기 네.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잔금에 조금 고생을 하실 거고. 그 과거에 낙찰 받았다가 잔금을 미납한 그 분도 어쩌면 저 부분 때문에 아마 그 리스크가 생긴 그런 게 아닐까요? 대출을 못 받으셨을 수도 있고, 아마 애초에 이 2층 자체가 위반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낙찰을 하셨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30억짜리 가치니까 네. 한 26억 정도 낙찰 받으면 이 지금 종로구에 있는 이 꼬마 빌딩 대로변에 그렇죠. 있는 이 위치가 너무 괜찮으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라면은 또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현금 부자라서 이제 대출 없이 잔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네. 이 2층 자체가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철거 대상이고, 네. 철거를 하지 않으면 철거를 할 때까지 일단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될 수 있고요. 이행강제금. 네, 그리고 추후에 매각을 할 때도 신규 매수인께서 대출을 아, 못 받으니까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수요가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두 번째로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들이 있어서 네. 한 1억 원 정도를 인수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 세입자들과 조금만 이제 뭐 협상이나 미팅을 해보면 네. 저분들이 과연 이 바닥에 이제 권리금이 있으니까 네. 인수할 돈이 실제로는 있지만 이어서 또 계약을 해서 네. 뭐 실제로는 내가 지급하지 않고 그렇죠. 예, 그걸 그대로 나중에 계약이 끝났을 때 그때 맞습니다. 지급하는 조건으로 네. 예, 그런 식으로 내가 그 방향만 정확히 잡는다면은 네. 당장 그 1억 원도 부담스러운 부분은 또 아닐 것 같습니다. 당장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당장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협의만 잘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목적물은 이렇게 보시면 이 세입자가 꽤 있네요. 네, 세입자가 서류상으로는 3분인데 네. 실질적으로는 2분인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자세히- 지금 업종이 한 3가지 정도가 크게 구분되는데 네. 뭐 세입자가 한 명이 뭐 2가지 업종을 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서류상으로 봐서 1층에 임차인이 2분인 걸로 봐서 네. 이 해화문구라는 곳이 네.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해와 문구는 그냥 일상용품을 주로 파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뭐 직장인, 학생, 예, 일반인들이 주로 이제 고객이 많이 될 때고요. 얼마 전에 그 여기 해화역에도 그냥 그 백종원의 백종원의 골목상권인가? 골목식당 말씀하시는 거죠? 골목식당 커피숍 같은 거 살리기 했었어요. 그래서 네. 다시 또 이 해화랑 이 동대문 일대의 그 상권에 조금 더 집중이 되긴 했었어요. 한 몇 달 전에. 근데 지금 이른 아침 평일에 이 시간에 오니까 되게 한가한 거지. 네, 맞습니다. 주말이나 저녁엔 또 분위기가 아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끝으로 가면은 거의 다 그냥 일상용품 점이 이렇게 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업종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기는 예, 뭐 임차인이 퇴거를 해도 누가 들어와도 다 장사가 잘 될 정도로 입지가 네. 너무 뛰어나서 뭐 굉장히 이게 건축 면적이 작지 않는 한 웬만한 업종들은 다 그냥 무난하게 여기서 네. 영업을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죠? 마지막에 세 번째가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건축, 신축을 할 때 리스크가 없는지에 대해서 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확인해 보면 여기가 지금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는데, 예.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이제 개별적인 신축이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자체에 확인을 해서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신축 건물, 고층 건물로 높일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것도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건물 봤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뭐 건폐율 용적률은 산정 안 해봤지만 네. 증축은 좀 어떨까요? 이걸 다 철거하진 않고 네. 그냥 조금 더 증축하는 정도? 증축에 대한 부분도 근데 이제 거의 뭐 예, 이렇게 보면 건축성까지 거의 다 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증축 같은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기존 건물에서 한 층을 올린다, 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도 결국에는 지자체에 물어봐야 확실해지겠지만은 아마 주차 문제를 좀 걸고 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지하 주차장을 구성할 수도 없는 그렇죠. 거고 네. 결국엔 지상에 주차장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또 불가피하게 뭐 필로티처럼 구성될 수도 있고
그럼 필로티가 되는 의미가 더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1층을 네. 활용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우리가 건축적으로 건축 설계사랑도 꼭 체크를 해봐야 되고 네. 아까 말씀하신 지자체 담당 건축과나 그 네. 관련 과들 사전에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라면은 지금 내가 좀 입찰가를 선정할 때 조금 너무 좀 공격적으로 쓰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신축이 안 되면 이제 수익률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입찰가랑 한번 비교를 해서 입찰가를 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일대가 평당 땅값이 한 얼마나 됩니까? 대로변 싹 다 저런 상가들 보면 일단 제가 인터넷 어플로 조사를 해봤을 때는 예. 보통 요 정도 대로변이면 토지 한 평당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지금 15억 5천이니까 뭐 6, 7천으로 따졌을 때는 그래도 한 18억 정도는 18억, 19억? 네, 한 20억 정도까지 가치는 되는 거네요. 네, 주변 시세 대비 그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물론 뭐 강남도 아니고 서울 이 일대는 대로변 시세가 거의 다 뻔합니다. 네, 저도 맞습니다. 뭐 부동산은 가보지 않았는데 한 뭐 7천 정도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73, 21, 뭐 한 21억 정도 가치라면은 네, 이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적당히 뭐 한 18억, 19억에 잘 받았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뭐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이 일대 시세가 7천만 원인데 이미 저는 고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이 일대에 뭐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실행이 된다든지 네. 아니면 정말 특별한 그런 강력한 호재가 있지 않은 한 7천만 원이 뭐 1억이 되고 예, 뭐 1억 2천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긴 힘드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정말 그 지가 상승을 따진다면은 뭐 차라리 지금까지 뭐 저평가된 남부지방, 경기 남부지방 같은데 뭐 평택, 뭐 안성, 뭐 네. 용인 이런 지역을 검토하는 게 더 물론 좋은 거고 하지만 나는 이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그냥 임대 수익을 가져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물가 상승에 의해서 시세는 올라가니까 네. 그렇게 따진다면은 뭐 이 지역을 선택해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지금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그냥 가장 큰 문제이자 우리도 사실 이걸 입찰 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임장을 한번 와보려고 온 건데 네, 당장 이번 회차에 입찰 볼 수 없는 그 가장 결정적인 그 이유가 네. 바로 저 2층 위반 건축물이네요. 네, 맞습니다. 위반 건축물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래도 이게 입찰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 지금 문제는 저 위반 건축물도 감정가에 포함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30억인 거고 저건 결국 내가 또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거를 빼면은 이 부동산의 가치는 뭐 한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거래가를 확인했을 때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 2층이 다 없다고 한번 생각을 했을 때 임대 수익률도 확 줄어드는 거고 아무래도 그렇죠. 월세를 못 받으니까. 저거를 다시 리모델링 하는 데는 또 복잡한 그 공법이나 그렇죠. 예, 뭐 인허가적인 부분들도 다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임대 수익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네.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의견입니다. 저는. 이번 회차에도 입찰 보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웬만한 개인들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시죠. 만약에 누군가가 실수로 입찰이 들어가지 않고 저게 또 유찰이 되면은 네. 위반 건축물을 떠나서 이 입지 자체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니까 저 땅의 가치가 있죠. 이 땅값의 가치가 이미 이 정도 있을 때 충분히 떨어지면은 그때 뭐 낙찰을 받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때 저거 다 철거하고 세팅한 다음에 파는 걸로. 네, 그러면 일단 한 번 정도 더 떨어져야 되겠네요. 네, 그게 더 현명한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일단 이번 회차에는 입찰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네, 네, 다음 회차에 다시 한번 또 임장에 와서 더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우리가 한번 이런 불경기에 실제로 이런 부동산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그런 잔선 보고 세팅해서 되파는 그런 모습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고 싶었는데 가장 치명적인 저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는 한 당장 이번 회차에는 입찰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또 더 좋은 물건으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